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이 불행을 끝내기 위해 이혼을 하자고 남편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부부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끝끝내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도 후련한 이혼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어느 지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나겠거니 하면서요. 사실 그건 절반쯤은 체념에 가까웠었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며 하소연을 할 때도 저는 그저 부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라도 한 게 어디냐 싶었거든요. 마땅한 귀책 사유가 없이는 이혼도 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당장 제 주변만 둘러봐도 저처럼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도 그런 저를 불쌍하게 여겼던 걸까요? 저는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남편 놈과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제 뒤통수를 치려던 남편 놈에게 저는 지금까지 당한 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죠. 아직까지도 본인이 지은 업보를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그 남편 놈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속 시원한 복수까지 하고 나니 저는 이제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딱 31살이 되던 해에 나갔던 여행에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마지막 남자친구가 되었고 나중에는 제 남편이 되었죠.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갔던 직장을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직할 회사에 최종 면접을 보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발표를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지겹기도 했고 또 불안하기도 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여행이라도 가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혼자서 배낭을 메고 떠났었죠. 그렇게 제가 떠난 곳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가고 싶어 했었던 여행지였어요. 다만 한 번 떠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가 않아서 아주 큰 결심을 해야 했었죠. 학생 때는 시간은 있지만 돈은 없어서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돈은 생겼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를 못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돈도 있고 시간도 넘치게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구나 싶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꿈에 그리던 그곳에 도착해보니 거기는 그야말로 지상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는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었는데 하늘도 너무나 청명하고 맑았고 바다도 에메랄드 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다 푸른빛이고 산도 들도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까지도 예쁜 곳이더라고요. 야, 나 벌써 돌아갈 날이 걱정된다. 또 오고 싶으면 어쩌지? 내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다가 아예 여기 눌러 살게 됐잖아. 한국 가면 자꾸 생각난다니까? 이탈리아에는 제 친구 민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조금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이기도 했죠.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여행 기간 동안 민정이의 집에서 머물면서 해가 뜨면 이탈리아 곳곳을 돌아다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못다한 수다를 떠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더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정이가 일 때문에 이틀 정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었죠. 야, 미안하다. 다른 일정은 다 취소하거나 안 받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업체에서 온 거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괜찮아. 나 혼자 잘 놀고 있을게.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일이 제일 중요하지. 진짜 괜찮겠어? 혹시라도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너무 늦게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한국 아니니까. 알았지? 아우,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혼자서 너무 잘 놀고 있을 테니까. 친구는 혼자 있을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몇 번씩이나 당부의 말을 남기고 출장지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틀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다가 현지에 사는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며 가며 눈여겨보았었던 레스토랑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보이는 외모의 30대 남자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관광지가 아니라 동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온통 백인 천지인 곳이었거든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외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혼자 앉아있는 제 테이블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저 혹시 한국 분 맞으신가요? 아,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와, 다행이다. 저 너무 죄송한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순간 당황해서 묻자 그 남자분은 저보다 더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당장 여기 식당 나갈 때 결제할 돈이 없어서요. 어머,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네, 돈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숙소에 있어요. 제가 숙소 가자마자 바로 찾아서 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조금 전에 눈이 마주쳤을 때 저를 보며 유난히 반가워한 얼굴이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더라고요. 저 같아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지금이야 한국 사람이 하도 관광을 많이 떠나서 이탈리아 아주 소도시에도 깔려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여행을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여유분으로 가져온 현금이 좀 있어서 저는 계산서를 보고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나온 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어요.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제가 커피라도 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른 일정은 없기는 한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닙니다. 저도 어차피 여기서 할 일도 없어서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한 잔 살게요. 저는 조금 고민한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인상만 봐도 그렇고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짧게 나눠보긴 했지만 경계를 해야 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나서 저도 반갑기도 했고요. 저희는 햇빛 아래에서 조금 산책을 하다가 골목 안쪽에 인테리어가 예뻐 보이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이야기를 제법 나누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어요. 마침 내일까지 친구가 출장이라서 오늘은 혼자 나온 거고요. 그러셨구나. 여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번이 3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와, 3번씩이나 오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여기 와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들 오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친남매인 동생보다 저희 사촌오빠와 더 친했는데 사촌오빠의 나이가 저랑 딱
5살 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 유머 코드도 비슷했어요.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제 취향에 딱 들어맞다 싶을 정도로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친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요. 저희는 다음 날에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 친구는 내일 밤에나 돌아올 테고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많았는데 여러 음식을 시키기에는 일행이 있는 편이 더 나았으니까요. 말동무가 있으면 더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한국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제가 면접을 봤던 회사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와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은 축하 파티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자분은 너무 축하한다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레스토랑 대신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식사 비용을 전부 결제하셨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하루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의상 핸드폰 연락처는 교환했지만 다시 만날지 말지 혹은 연락을 할지 말지도 기약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 뒤로 일주일 정도를 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적응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그렇게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한국에 들어오셨겠네요. 시차 적응은 좀 하셨어요? 뜻밖에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전 바로 직장인 모드로 변경해서 정신없이 일하는 중이에요. 적응 좀 되시고 나면 한가할 때 커피라도 한 잔 해요. 그리고 웃기게도 저희는 그 다음 날 바로 만났습니다. 안부를 묻다가 마침 그분이 저희 회사 근처를 올 일이 있으시다길래 그럼 얼굴이나 볼까요?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거진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서 그런지 이탈리아에서와는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익숙해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를 빵 터지게 하던 그 유머 감각은 여전했고요.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 삼아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도 만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만났죠.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더라고요. 누가 먼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된 게 믿어져? 나는 오빠 처음 볼 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아니, 나는 우리가 사귈 것 같았는데? 진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때 진짜 지갑 잃어버렸던 거 맞아? 솔직히 말해봐봐. 너무하네. 첫눈에 반한 건 맞는데 지갑은 진짜 잃어버렸었어. 남자친구는 정말 억울하다는 얼굴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운명처럼 느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했죠. 애초에 그런 최소한의 끌림조차 없었다면 아무리 동행이 없었다고 한들 그 먼 타지에서 이틀씩이나 만나면서 같이 놀았겠어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보자는 말을 인사치레로 흘릴 수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 뒤로 2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웃겨주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를 웃게 해줬죠. 어떨 때는 저희 엄마 아빠보다도
더 저희 부모님 같다 싶을 정도로 저를 챙겼고요. 저와는 반대로 그 사람은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더 챙겨줘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도 정이 많고 누굴 챙기는 걸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동갑내기나 연하만 만나서 친구 같은 연애를 해왔던 저로서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들이 참 새롭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나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이기도 하겠구나 싶었고요. 저는 언제나 가정적이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딱 1년, 2년 뒤에는 연년생으로 아이들도 낳았고요. 아들, 딸 각각 하나씩이었죠.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혼 때는 독신으로 혼자 살아온 시간과는 온통 달라진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생각보다 빠르게 가지게 된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둘째를 낳고 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애들 내가 보고 있을게. 나가서 치킨 먹어. 당신 좋아하는 가게에서 양념치킨 사왔어.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하루 종일 애들 본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나가서 치킨 먹고 TV 보면서 좀 쉬어. 아이들을 재우다 지쳐서 옆에 같이 잠드는 건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어느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살금살금 제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이고는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치킨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요. 내 친구네는 남편이 애 보기 싫어서 일부러 야근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온다더라? 막 옆에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정말로 일이 많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야근하는 척하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딱 걸렸잖아. 그건 너무했다. 진짜. 애는 와이프 혼자 키우나? 비교하기는 뭐했지만 저희 남편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이 많고 업무상 회식이 잦기는 했지만 이외의 모든 시간들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육아가 서툴기는 해도 다른 남편들에 비하면 곧잘하는 편이었고요. 거기다 가끔씩은 시부모님 찬스를 써서 저와 둘이서 보내는 데이트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집에만 있느라 숨막혀 하는 일이 없도록요. 남편의 친한 여사친이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본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와이프를 잘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불만이라고 할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게 큰 불만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에 잘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남편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닐 거라는 부정기를 아주 오래도록 겪었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둘째를 낳고 1년쯤 지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요. 나 오늘 머리 잘랐는데 어때? 너무 짧게 잘랐나? 아니,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자세히 좀 봐봐. 괜찮다니까. 나 피곤해. 일단 좀 씻자. 사람이 마음이 떴다는 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최대한 아닌 척을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하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애정 표현은커녕 제가 하는 질문에도 마지못해 대답을 이어나가는 수준이었어요. 일단 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일들이 말이 되는 편이었죠. 저였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꾸 관심을 요구하면 귀찮고 피곤한 게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 남편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권태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아니면 아무런 감정조차 없는 무심함이거나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저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회사 나가야 해? 일이 많이 바쁘네. 재훈이가 계속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걔 또 그러다가 막상 받아가면 집에 가자고 하잖아. 애들 변덕 부리는 거 어떻게 다 받아줘? 적당히 무시하고 넘기기도 해야지. 이번에는 변덕 아니야. 얘가 거의 한 달 넘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 그럼 당신이 재현이 데리고 좀 갔다 오든가.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저 혼자 다녀오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거절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 시아버지가 워낙에 바쁜 분이셨어서 남편이 부모님 두 분과 같이 놀러 가거나 여행을 다닌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었거든요. 본인은 그게 너무 슬펐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제가 당황스러운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로 일이 힘들고 바빠서 피곤해서 그런 것일 거라 미안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남편의 그 회사 일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바빠지기만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남편의 회사가 점점 더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달에 한 번씩이나 겨우 아이들과 놀러 갈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정도는 아니었고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매사 피곤하고 귀찮아해?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무슨 다른 사람이야. 억지 부리지 마. 그럼 아니라고? 우리 같이 놀러 간 게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점점 대화다운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고 웃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서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죠. 저한테 대하는 것도 그랬지만 아이들한테까지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정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자 애들 아빠가 이제는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을 자리에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해 본 것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싫다는 남편 손을 잡고 끌어서 억지로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간 적도 여러 차례였고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래도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남편은 무심했고 이제는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이 더 심한 거. 이혼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바뀔 노력조차 안 하는데 그럼 우리 이대로 이렇게 살자고? 평생을 이렇게?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은 뭐 매일 집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고 사는 것 같아?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래 진짜? 당신은 안 답답해? 이러고 사는 게 정말 좋아? 저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요. 사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죠. 어떻게 불타는 연애 시절처럼 매일 즐겁고 뜨거울 수가 있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고 잔잔하게 온기 느끼면서 사는 게 부부야. 계속 뜨거운 감정을 유지한다는 건 그냥 허상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들쑤셔서 문제를 만드냐고 하면서요. 자기는 소위
잔잔한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왜 저만 이 상태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이혼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느냐고도 했죠.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 관계를 회복할 생각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혼하자고 하니 안 된다고 하지. 그렇다고 이런 게 마땅한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는 그냥 포기했죠. 그냥 내 남편도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도 주변에서 흔히 보는 보통 남자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번 생에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아주 짧게 스치고 지나갔던 거라고 생각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이 상황이 이대로 흘러가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오늘 나갔더니 진석이네 와이프는 이번에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잘 나간다더라. 그 와이프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던데. 아, 부러워 진짜. 남편은 모임만 다녀오면 다른 사람들을 치켜 올리고 와이프인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은근한 비교질은 일상이었죠. 대화의 마무리는 항상 집에서 노는 와이프가 아니라서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다시 회사 나가라는 거야? 언제는 애 키우면서 가정에 충실해주면 좋겠다며? 나 당신 때문에 회사 그만뒀던 건 잊었어? 누가 뭐래? 그런데 몇 년 키우다가 다시 일하러 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집에서 퍼질러져서 놀 줄 누가 알았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던 저를 가정주부로 주저앉혔던 것은 정작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나니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흔한 도우미 아주머니 한 번 쓰는 일 없이 혼자서 살림 다 하고 애 둘을 키운 저였는데 말이에요. 육아한다는 핑계를 대고 살림을 엉망으로 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제 책임을 밀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당장 지금 집을 둘러봐도 개미조차 미끄러질 정도로 거실 바닥이 윤인하게 청소를 해둔 상태였고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일할 곳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경력이 끊긴 유부녀가 갈 수 있는 회사는 없었어요. 있어도 파트타임의 최저시급제 자리가 고작이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를 무시해댔습니다. 재현이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 비싼 돈 들여서 학원까지 보내놨더니 성적이 이게 뭐야? 공부 안 할 거야? 애를 왜 그렇게 다그쳐? 애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 당신이 더 문제야. 애들 공부 못하는 거 다 당신 머리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나 닮은 건 아닐 테니까 그럼 엄마 머리 닮았겠지. 아니야? 남편이 저와 다르게 공부를 잘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꽤 많이 잘한 편이었죠. 서울에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연애를 할 때는 어떤 분야가 됐건 모르는 게 없고 무슨 주제로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똑똑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멋있었던 장점들이 오히려 도구로 바뀌었더라고요. 남편은 성적으로 애들을 닥달하는 편이었습니다. 학원 성적표가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럽게 나오면 아주 애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들볶았죠. 그런 애들이 안쓰러워서 옆에서 제가 몇 마디 거들면 오히려 저에게 더 난리를 쳐댔고요. 심지어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된다는 헛소리까지 해대더라고요. 말끝마다 저더러 그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본인이 잊어버린 건 당연하고 제가 잊어버리면 벌써 치매라도 왔냐고 비웃었고요. 진짜 부글부글 화가 났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고 나니 저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아예 말을 섞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이미 남편놈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이 하다 이제는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놈에게서 가끔씩 제가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원래는 후각이 둔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롭다 싶은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었죠. 처음에는 사업상 미팅이며 접대며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많으니 거기서 올마온 냄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도 반복된다 싶은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자의 감이었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거의 아는 게 없다시피 한 저도 뭔가 설명할 수 없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사람을 고용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띠동갑이라며? 너 걔 돈까지 줘가면서 만났다더라? 네가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라고 할 수가 있어? 이제는 내 뒷조사까지 했어? 지금 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해? 네가 한 짓을 돌아봐. 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야, 사업하는 남자들 중에 여자 한 번 안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돈 버는 스트레스가 장난으로 보이냐고. 너야말로 너 자신을 좀 돌아봐. 내가 오죽했으면 밖에서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왔겠냐고. 집에 오면 좀 따뜻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맛이 있어야지. 네가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 인간에게 최소한의 양심 비슷한 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부부로 거의 10년 가까이를 살았던 정이라도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들 아빠와 엄마로 살았던 의리 비슷한 거, 그런 거라도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웃기지도 않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업하는 남자라서 와이프가 피곤하게 해서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지저대고 있었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한테는 애초에 양심이나 도덕, 의리나 정, 그런 건 존재하지를 않았구나. 혹은 있었다고 해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겠구나 하는 것들을요. 심지어 흥신소에서 알려준 정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를 낳은 후로 지금까지 남편놈은 수많은 여자들과 줄기차게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불륜을 저질렀느냐 혹은 저지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의 숫자가 1명이나 10명이나 하는 것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판정에서는 중요했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거든요. 저희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열한 소송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재산분할 9억에 위자료 1억, 모두 합쳐서 이 이혼으로 제가 받게 될 금액은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두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고 남편놈에게서는 양육비도 받아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줄 테니까 가져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 그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웃기지 말고 현금으로 내놔. 아, 당장 현금 10억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도 생긴다니까. 내가 나만 좋자고 이래? 이 그림 시간 지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야. 너도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알잖아. 남편놈은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술 작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제 딴에는 고급 취미 생활이라면서 거들먹거릴 핑계도 됐고요. 저는 남편놈이 말하는 그 10억짜리 그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림 볼 줄도 모를 거라면서 비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 그림을 10억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충분히 따로 알아보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 인간의 말대로 그 그림은 얼마 전 작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가치가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원래 그림이라는 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현재 가치인 10억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거의 99%였고요. 저희의 이혼 조정은 그렇게 성립되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따로 살 집을 구해 나오면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니까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토록 원했던 이혼이었지만 지금껏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10여 년을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이혼녀라는 시선과 이혼가정이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저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였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또 저도 앞으로 생계를 책임질 일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는 인맥이란 인맥은 다 동원해서 소개받은 일자리였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루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서 학교와 유치원에 각각 등교와 등원을 시키고 나면 아슬아슬하게 제가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학원을 끝마친 아이들을 데리러 갔죠.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이 생활이 반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먹이고 밀린 집안일을 좀 하고 나면 어느새 한밤중이었죠. 방에 불을 끄고 혼자 침대에 들어가고 나면 그제서야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온통 내려앉은 정막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익숙해진 저의 일상이었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정막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나 슬픔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 뒤에 정말로 혼자가 된 이 시간이 주는 그 고요함이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였죠. 이런 홀가분하고 끝을 모를 정도로 평온한 감정을 꽤 오래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여쯤이 더 지났을 때일까요? 전 남편 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미심쩍은 얼굴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술통에 빠진 것처럼 이미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 대단하신데 전 와이프님. 이혼녀 되신 소감이 어때? 이혼하니까 좋아? 기어이 바득바득 우겨서 이혼하고 나니까 살맛이 나든? 너무 신이 나서 좋아 죽겠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 요즘 주변에서 나더러 얼굴이 다 폈다고 하더라. 이래서 남편을 잘 만나든지 그게 아니면 빨리 버리든지 해야 하나 봐. 나는 그걸 이제 알았지 뭐야? 태연하게 대꾸하는 제 대답에 그 인간은 잠시 어이가 없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받아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인간은 이내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서 죽네, 좋아서 죽어. 그래, 10억도 생겼겠다. 꼬박꼬박 양육비도 받아내겠다. 아주 기세가 등등하지? 근데 이거 불쌍해서 어쩌냐? 헛소리하지 말고 요점만 알아듣게 말해. 아유, 등신아. 그 그림 가짜야. 역시 너 멍청해서 속을 줄 알았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란 제 물음에 그 인간은 드디어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왔다는 듯 즐겁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 가짜라고. 진품은 나한테 따로 있어, 멍청아. 물론 네 그 거지 같은 안목을 생각하면 못 알아본 게 놀랄 일도 아니긴 하지만
나한테 가짜 그림을 보냈다고? 너 내가 이걸로 고소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간 큰 짓을 해? 고소하려면 어디 한번 해봐. 그 그림이 나한테서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어? 나는 진짜를 보냈는데 그 그림이 너한테 간 뒤에 가짜로 바뀌었는지 누가 아느냐고. 안 그래? 남편 놈은 그런 저의 반응까지도 다 충분히 예상했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대꾸했어요. 물론 술 기운에 전화한 것 같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참, 알고는 있었지만 넌 진짜 상종도 못할 쓰레기구나. 제가 뱉은 혼잣말에 그 인간은 오히려 칭찬이라도 들은 것처럼 즐거워했고요. 멍청한 것, 이 모자란 것. 그 단어가 전 남편 놈의 입에서 몇 번쯤이나 더 오르내렸을까요?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 꼬락서니를 지켜보던 저는 마침내 침착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모자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 같은데?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할 일 없으면 이따 네 그 진짜 그림이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게 정말 진짜가 맞는지. 순간 핸드폰 너머에서 전 남편 놈이 멈칫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 기세와는 다르게 조금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머리라는 게 있으면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라고. 그래도 내가 너랑 살았던 세월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예상 못했을까 봐? 나한테 진품이 아니라 가품 줄 거라는 생각은 진작에 했지. 남편 놈은 평소에 진짜 그림과 마찬가지로 진짜 같은 가품도 자주 모았었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러 달려간 것이었겠죠. 머릿속으로는 그게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그리고 몇 분쯤 더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스피커폰으로 돌리며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 놈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우, 시끄러워. 귀청 떨어지겠네. 조용히 좀 말해. 그리고 보고도 몰라? 나한테 온 게 진짜 네 그림이라고? 너 설마 그림을 바꿔놓은 거야? 내 그림에 손을 댄 거냐고! 맞아. 내가 그랬어. 나 아니면 대체 누가 그랬겠어? 아, 하긴 그동안 네가 저지르고 다녔던 그 추잡한 만남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너한테 앙심을 품었을 유일한 여자가 아니긴 하겠다. 저는 10억이라는 액수가 나오자마자 남편이 그 그림을 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진품과 가품을 바꿔두었죠. 저는 사실 남편의 비밀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인간이 진품 뒤에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아주 살짝 해둔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 놈은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요. 본인이 가진 그림 뒤에 그 표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놈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인한테 사기를 쳤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둥, 교도소에 집어넣겠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고소를 하든 뭐라든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나도 궁금해지네. 그걸 내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 저는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혼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 비밀 같은 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저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숱한 외도를 저지르면서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결국 끝내는 저에게 들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그림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언젠가는 무조건 밝혀지기 마련이었죠. 저는 이후에라도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놈의 반응까지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전 남편놈은 그림이 뒤바뀌었다는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더 큰 충격은
멍청하다고 믿어 마지 않았던 전처가 오히려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인 듯 했고요. 저를 먼저 속이려고 했던 것은 본인이었으면서 이제는 제가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아주 발광을 해대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다하다 본인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너 같은 범죄자는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 못해 아예 기가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분풀이를 하지 못해서 아주 숨이 넘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반응이 통쾌하기도 하고 고소해서 웃기기도 했는데 자꾸 듣고 있자니 이제는 그것도 슬슬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참, 소송할 거면 빨리 변호사부터 구하고.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아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시는 귀찮은 전화가 걸려오지 못하도록요. 이미 아들들과의 황금 같은 저녁 시간을 한참 동안이나 방해받은 지 오래였거든요. 저는 제 표정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엄마, 왜 웃어? 그냥 오늘 재밌는 일이 조금 있었어? 재미있는 일이 뭔데? 그런 게 있어. 이건 엄마 비밀이야. 그 인간이 놓친 건 10억이라는 돈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 커가는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건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값진 것이었어요. 비록 전 남편 놈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아마도 언젠가는 이 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있겠죠. 본인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면서요.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는 늙고 병든 본인의 옆자리에 저도 아이들도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요. 한때는 그 인간이 제가 힘들었던 시간만큼 더 힘들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미움보다 더 가혹한 게 무관심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에는 하루하루 제 인생을 살기에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거든요.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요. 아주 가끔, 정말로 가끔 누군가가 그 인간의 안부를 물어볼 때나 한 번씩 생각이 날 뿐이었습니다. 이젠 아이들조차도 아빠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도 저와 남편의 사이를 눈치로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을 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최선이었다는 걸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해할 날이 오겠죠.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